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PD의 픽. 트럼프 포비아가 살아나고 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자 이미 미국 국채 시장은 발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요, 잡힐 것 같았던 물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역대급 엔저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와 언론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은 이젠 물가 잡는 것조차 아예 포기한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평가,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조금 봤었는데요. 지난달 27일이었죠. 이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서 평소보다, 그러니까 예전 대선보다 석 달이나 빨리 1차 TV 토론회를 진행했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먼저 제안했고 바이든에게 유리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다. 바이든의 홈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그야말로 완패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팩트와 거짓을 교묘히 섞어가며 공격하는 것에 바이든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지난 대선 그때도 비슷한 상황에서 신사의 품위를 그래도 바이든이 유지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번에는요, 루저, 슈커, 이런 패배자, 호구, 이런 막말을 트럼프한테 내뱉더라고요. 아니, 신사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경악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이든이 지나치게 힘이 없고요. 쉰 목소리까지 내고 또 잦은 기침까지 합니다. 게다가 답변은 횡설수설을 해요. 그러다가 또 중얼거리기까지 하고 또 잠시 동안 멍한 표정, 이런 것까지 TV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거든요. 네. 그동안에 바이든을 흔들었던 고령 리스크, 이게 TV 생중계를 통해 TV 토론 장소에서 그대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그럼 2차 토론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직 2차 토론이 남아있고 원래는 3차까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양측에서 2번만 하자. 한 번만 더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토론 때까지 뭔가 반전의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민주당 측에서는 후보를 교체하자. 여러 후보군이 벌써 나오고 있대요. 교체 후보군이. 근데 바이든 측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실질적으로요, 바이든이 자진 사퇴하기 전에는 후보가 교체되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이든이 이렇게 강경하게 완주를 얘기하느냐? 한 가지 희망은 있었거든요. 뭐냐?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6일 날 이 공화당 지지자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사태를 선동했다라는 혐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죠. 이게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시도한 것이다. 요거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가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다. 라고 바이든 측에서는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외신을 통해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요, 오히려 바이든에게 뒤집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미 연방 대법원이요, 대통령 재임 중에 공적인 행위는 퇴임 후에도 재판 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 이 얘기 풀어보면 트럼프 잘못 없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공적인 행위인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뭐 연방 대법원도 이 판단을 TV 토론 보고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 가능성 더욱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여론조사에 이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TV 토론 직후에 실시됐던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센터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했던 여론조사 보니까요. 트럼프가 47, 바이든은 41, 6%포인트 차로 이게 벌어졌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동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TV 토론 직후에 실시됐다고 했잖아요. 어제 미 대법원이 트럼프의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는 정보에 민감한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더라고요. 미국 국채 금리 발작 수준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로 통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게요. 전 거래일 대비 0.136%포인트가 뛰어서 어이구 이제는요 4.479 와 이렇게 장을 마감했더라고요. 이게요 지난달 27일 앞서 얘기 드렸던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압승했다라는 평가가 나오자 그 다음날 또 0.05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근데 또다시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이게 발작이란 표현까지 쓰는데요.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이게 더 높아졌다. 이거 이해에는 원인을 찾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경제 지표는 반대로 가야 정상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미국 공급관리협회 여기에서 발표했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걸 보니까요. 6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48.5를 기록했어요.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미국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고 있고 그러면 평상시 같았으면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발작 수준으로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트럼프 당선과 미 국채 금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앞서 잠시 전해드렸던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그리고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경불지 애청자분들이라면 다들 이름들 아실 거예요.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이외에도 총 16명이 공동서한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가 일기 때 시행했던 감세 정책을 아예 영구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책임한 예산을 펑펑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신히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더라고요. 특히 이들은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며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소 60% 관세를 부과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이 트럼프 정책, 이게 미국 경제를 끝낼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 하더라고요. 예, 전문가들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니죠. 시장의 생각도 비슷하더라고요. 11월 대선은 물론 국회에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재정 적자, 미국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 예전에도 많이 드렸잖아요. 이 국방비보다 국채 이자 갚는 데 돈을 더 많이 쓴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방송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재정 적자가 지금보다 더 커진다면 이게 더 많은 국채가 발행되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국채 금리가 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미국의 가장 친한 우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지금 역대급 엔저 행진 중이다라는 이야기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런데 일본 금융시장은 지금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161.63엔. 이게요. 1986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1986년
요거 숫자 들으니까 좀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플라자 합의 있죠. 이게 네. 플라자 합의가 바로 1년 전인 1985년에 맺어졌거든요. 이 플라자 합의 직후로 엔달러 환율이 지금 치솟았다는 겁니다. 무려 37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1번은 장기적인 마이너스 금리에서 올해 초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1번의 기준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0.1%밖에 안 돼요. 0.1. 미국과의 금리 차이 무려 5.4%포인트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포인트. 역대 최고인데 일본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5.4%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크다 보니 일본 중앙은행이 환율 급등을 막기 버겁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베팅하고 달려드는 그런 외환 투기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트럼프 포비아 이게 본격화되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엔화 가치 하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엔화 하락에 더 많은 베팅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요, 요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3월이었어요. 17년 만에 일본 금리 인상,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이때 엔화 가치가 바닥이라면서 언론들은 엔화 투자 많이 부추겼거든요. 실제로 그 부추김에 넘어가신 분들 많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바닥이라고 했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다. 엔화 투자 신중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요 얘기도 했었거든요. 일본 경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민 경제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제목처럼 일본 경제가 서서히 더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경고를 했었거든요. 방송 당시 그러니까 지난 3월 엔달러 환율 찾아보니까요. 151엔대였거든요. 요 당시 많은 언론들 이제 엔화 바닥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앞서 살펴봤듯이 현재는 161엔 아닙니까? 경불진이 지적했던 것처럼 바닥 밑에 지하실 정말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요 얘기를 왜 다시 드리느냐? 지금도 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엔화 바닥이다, 저점이다. 엔화 투자해라. 라는 부추김이 있는데 다시 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엔화에 섣불리 투자하는 거 요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걱정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더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더 심각하죠. 이 정부와 언론은 연일 금리 낮추라고 난리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금리 낮췄다.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걸로 초저금리로 26조 원이나 이미 풀었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압박에 은행들은 역마진까지 보고 있다라고 얼마 전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 그런데 지금 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까지 떨어졌어요. 기준금리보다 낮아. 이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좀 길어지니까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으니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7월로 예정됐던 그러니까 지난 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이것도 9월로 연기했잖아요. 가계부채 지금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계부채 요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요, 유동성 지표인 시중통화량, 보통 M2를 많이 거론하잖아요. 이 M2가 또 기록을 세웠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M2가 4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지난 4월 전월보다 16조 7천억 원이 늘어나면서 4,013조 원. 그래서 M2는요,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려되는 점은요, 이 M2 증가율이라고요. 이게 증가율이 점점 느려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4월에 M2는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5.7%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 아니, 시중에 돈을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왜 경불진 두 PD 지갑에는 돈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돈이 이렇게 시중에 많이 도니까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와, 이거 듣고 다들 코웃음 쳤을 거예요. 2.4라고 합니다. 2.4. 지난해 7월 2.4를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 뭐 언론들 그리고 통계청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믿겨지십니까? 예,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 물가인가 봐요. 아무튼요, 뭐 언론들은 자세히 전하지 않지만 이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들 다들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농축수산물 물가, 아니 전체 물가는 2.4% 올랐는데 농축수산물 물가는 6.5%나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6.5도 아이고 이거 너무 적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가 63.1%, 그리고 요즘은 백값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이 금사과가 아니라 이제 금배래요. 실제로 배 가격이요 139.6%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국산 과일 너무 비싸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석유료 물가 상승률 역시 4.3. 근데 이게요, 다들 아시잖아요. 지난 주말에 기름 넣느라 다들 바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기름 넣으셨는데 이달부터 기름값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압력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또 물가만이 아니에요. 환율도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마감된 종가를 보니까 전일보다 3원 오른 1387.5원. 와, 이제 원달러 환율 1,400원대 뚫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전 방송에서도 요 얘기 드린 바가 있어요.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고, IMF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전 방송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건 딱 3번밖에 없습니다. 1997년 앞서 박 PD가 얘기했던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잠시 1,400원을 터치할 뻔했었어요. 그거는 근데 이게 넘었다고 보기에는 뭐하니까 그건 빼고요. 요 얘기까지 왜 드렸느냐? 맨 처음 언급했던 거 트럼프 포비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 트럼프 포비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금리부터 내려라, 이렇게 압박하는 정부와 언론, 이런 압박을 강력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한은과 이창용 총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포 앞에서 사람들이 엉뚱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지금 한은이 그런 트럼프 포비아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투표 한 번 잘못했을 뿐인데, 이렇게 온 나라와 국민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배우는 것 같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